하나금융투자 전규현 선임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같이 한번 방송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 긴장이 지금 이제 최고조, 긴장 최고조가 아니고 이제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만 이 시장 영향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 하나 이제 연준의 긴축 이 두 개를 이제 짚어주시기로 하셨는데 네네. 연구님 준비하신 내용 듣기 전에 오늘 지금 아직 막상 미국 장은 열려봐야 됩니다만 유럽장이나 뭐 전반적으로 좀 의외라는 느낌 안 드세요? 시장 반응이. 생각보다는 이제 괜찮아지고 있죠. 네. 뭐 그럴 만한 어떤 뭐가 있다고 보세요? 이유가? 일단은 계속해서 하루 걸러서 바뀌다 보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크게 보자면은 뭐 진짜 전면전이 나타날 수도 있고 국지전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외교적인 협상도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전면전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조금씩 반영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고요. 이제 어느 정도 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국경 쪽에 군사를 배치를 한지는 이제 꽤 됐잖아요. 꽤 됐죠. 11월부터 있었던 네. 일이다 보니까 그 장기화가 되면서 이거에 대해서 불확실성은 계속 상존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을 좀 하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이렇게 저거는 회사 리포트신가 봐요? 네, 저희 보통 네. 그러면은 우리 전 연구님 이렇게 한번 전하실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추가로 여쭤볼게요. 네네. 네.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런 싸움 관련해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러시아의 입장은 결국 이제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이제 가입하는 거를 이제 반대를 하고 있고 또 서방 나토 쪽에서 이제 너무 러시아 쪽 국경 쪽으로 이제 동진하는 것을 좀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가지고 네. 있는데. 일단 우크라이나라는 지역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되게 요충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좀 중요한 국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지정학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차지하고 싶은 생각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제 정치적인 부분들도 같이 좀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측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를 그려놨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뭐 견고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과거에 비해서는 좀 내려온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네. 위에 색깔이 네, 지지. 이게 초록색으로 보시는 게 이제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과거보다는 못 미치고 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도 이제 장기 집권 체제를 좀 공고하려는 의도도 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에 저렇게 용감한 분들이 30% 가까이 된다고요? 푸틴한테 반대 의사를 표시한다고요? 오. 그리고 뭐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더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이런 네. 부분들도 좀 시선을 좀 분산시키려는 부분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그 러시아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바이든이 잘하고 있냐라고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중간 선거도 오래 있다 보니까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노리는 부분들도 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좀 더 러시아 쪽에 유리한 쪽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얼마나 이게 그랬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기본적인 그런 그 기저를 넘어서서 이제 결국은 이제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아니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가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모두 지금 원자재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자원 부국이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영향이 좀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 수출량이 세계 1위고 생산량으로도 세계 2위 정도를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가스 쪽에 가장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될 거고요.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제 지역별로 천연가스의 생산이랑 소비량을 좀 그려놨어요.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량이랑 소비량이랑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보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왼쪽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소비량보다 생산량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반면에 가장 우측에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쪽에서 생산한 그런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많이 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통 보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지리적인 이점이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가 그 가스 관으로 해서 이제 배관가스 통해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해상을 네. 통해서도 갈 수가 네. 있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제 가스 관을 통해서 가게 되면 좀 더 싸게 갈 수가 있게 해상으로 가게 되면은 좀 더 비싸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배관가스로 가는 그런 게 좀 더 유리하게 되게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산을 유럽에서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유럽의 대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천연가스가 1차적인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근데 보이고요. 천연가스도 그렇고 네. 아까 그 우크라이나도 옥수수 수출에서 네, 맞아요. 세계 3위 정도 할 3위, 거예요. 네, 맞아요. 3위 정도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네. 좀 촉발시키는 그쵸.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좀 맞아요. 상황이 저- 장기화되면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지금은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이끌고 있는 부분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원자재 쪽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이제 에너지 쪽만 좀 이제 주로 이제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 에너지 말고도 농산물 쪽도 같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 보니까 기여도 자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지속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거는 사실 언제 꺾일지 모르게 되다 보니까 증가율 입장에서 어쨌든 꽤 오랫동안 끌고 가게 되는 그런 요소이긴 합니다. 이건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저희가 일부에서는 그래도 전면전으로는 가지 않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또 연구원님과는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고 그 중에 네. 어떤 게 될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결론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경우의 수를 좀 잘 따져보고 대응 방식도 잘 대비를 해야겠어요. 좀 일단, 장기화될 수도 네, 있고요. 장기화되고 만약에 전면전으로 가게 되면 사실 원자재 가격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급등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다만 이제 장기화되지 않고 뭐 국지전으로 끝나거나 아니면 외교적으로 생각보다 더 베스트 시나리오로 끝나거나 하게 되면은 그때는 다시 피크아웃하는 쪽으로 보고 있긴 합니다. 사실 뭐 유가나 이런 쪽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외된다고 해소가 된다라고 보면은 그걸 제외하고 봤을 때는 공급이 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긴 하거든요. 펀더멘털 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치게 되면은 사실 내려오는 게 맞기는 하고요. 다만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지금 일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크다 보니까 네. 그런데 된다고 전 보시면 될 연구원님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페이지에서 네네. 왼쪽 그래프가 좀 궁금한데 네. 지금 이제 천연가스가 그 뉴욕 상업거래소 나이맥스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하고 유럽 쪽에서 거래되는 게 좀 약간 이원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가스가, 이게 사실은 가스가가. 이제 네 유럽 쪽에서 보통 네덜란드에는 TTF 거래소에서 보통 이제 보게 되는데 사실은 뭐 사실 원자재가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네. 물가도 보게 되면은 이제 그 WTI도 거래가 되고 브렌트유도 같이 거래가 되죠. 근데 예. 뭐 하루하루의 등락은 조금씩 다를 수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흐름을 보이게 되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이제 야말 유럽 가스관 송출을 중단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이 좀 미국과 다르게 좀 급등했던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지금도 만약에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되거나 더 안 좋아지면서 러시아의 그런 수출 자체가 안 되게 되면은 가스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유럽 쪽이 좀 더 튈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거고요. 지금 저 되면- 그래프를 네. 보면은 우리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막 나왔던 네. 게 유럽의 천연가스 값이 뭐 10배가 되었다 했던 네, 그게 맞아요. 지금 차트의 그때- 흔적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랬다가 지금 이제 훅 내려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절대 레벨 자체는 작년 뭐 2016년, 17년, 그쵸. 18년 대비 과거에 훨씬 비해서. 높아진 거는 네. 지금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어느 정도 네, 반영을 염두에 두고 하고 있다고 있고요. 보는데. 그리고 사실 계절적으로도 천연가스가 가장 많이 쓰이는 하기야. 때가 지금 겨울이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들도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많이 내려오지는 못했고요. 다만 그때보다는 많이 내려오긴 했는데 그게 뭐 미국이나 다른 중동에서 가던 배들이 이제 유턴해가지고 유럽 쪽에 많이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급적인 건 해소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경계감 자체는 아직까지 좀 남아 있습니다. 예. 천연가스는 그렇다 치고 네. 유가가 잘 안 빠져요. 그렇죠. 유가도 사실 러시아가 한 글로벌 원유 생산량의 한 12% 정도를 차지를 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생산이 만약에 좀 차질이 있게 되면은 그 부분들도 프라이싱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원유 생산 국가들 빅3라고 보면은 이제 사우디랑 러시아, 미국 이 세 국가가 거의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러시아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뭐 갈등이 심화가 되게 되면은 러시아 쪽에서도 수출을 안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서방에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그 수출 제재, 경제 제재를 하게 되면서 공급 자체가 좀 중단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작용이 될 수밖에 없는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가는 잘 빠지기 어렵다. 예, 지금 당장은 이거 그렇게 보고 아니 있어요. 이제 옛날에는 전부 오펙 해가지고 그쵸,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산유국들만 신경을 썼는데 요즘은 유가 관련한 무슨 뉴스 보면 늘 오펙 플러스예요. 그렇죠. 그 플러스가 결국 러시아인데, 그렇죠. 네. 그죠? 러시아가 거의 사우디랑 비등비등하게 생산을 하고 비등비등하게.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저것 다 그냥 기름값 걱정 안 하게 예전처럼 그냥 쉐일 퍽퍽 퍼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저히 미국에서는 그거 안 되는가?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늘리고는 있어요. 네? 셰일 오일을 늘리고는 있어요. 생산 늘리고는 자체는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워낙 그 코로나19 처음 터졌을 때 유가 막 마이너스 가고 이러면서 그때 워낙 많이 그 생산을 줄여놨다 보니까 거기서 네.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어쨌든 그래프 보게 되면은 그 시추공수 자체도 꾸준히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고요. 그게 보통 시추공수가 늘어나면은 그게 시차를 두고 생산에 반영이 되는데 그게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원유 생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 한 하반기부터 지금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긴 해요. 그게 조금 많이 그게 괜찮긴 해요. 뚜껑 열어갖고 빨대 꼽아서 쭉쭉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럼 좋을 텐데. 예. 근데 많이 좀 늘어나고 있긴 하고 다만 이제 과거에 한창 많이 생산할 때처럼 그때처럼 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바이든 정부도 친환경적인 정책을 밀고 있다 보니까 그 원유 생산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도 친환경 투자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익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과거만큼 많이 뽑지는 않을 거지만 어쨌든 그 코로나19 이후에 많이 회복이 되긴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회복하는 기조는 유지하고 있다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래요. 자, 그 질문을 해서 진도를 못 빼서 죄송합니다. 쭉쭉 한번 나가보시죠. 예. 네. 친환경 리스크는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가장 메인으로 영향을 주는 게 천연가스 그리고 유가 쪽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천연가스 같은 부분은 천연가스 같은 부분은 이제 전기료랑 같이 연관이 되다 보니까 특히 유로존 쪽에 물가 쪽으로도 많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유로존 물가가 생각보다 높아가지고 22쪽도 긴축으로 좀 돌아서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이 장기화되게 되면은 긴축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농산물 쪽도 이제 물가 압력이 높아지는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일단 전반적으로 친환경 리스크가 자연스럽게 FMC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물가 압력을 높이게 할 것 같아요.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다음에 시장을 볼 때 어떤 게 매크로 쪽에서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이제 물가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긴축으로 이어지고 시장의 이제 경계감으로 이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후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을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왼쪽의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미국의 물가를 같이 그려놨습니다. PC 디플레이터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전반적인 연준이 보이는 물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지금 물가 압력을 좀 더 높였던 부분들은 상품 물가입니다. 뭐 공급망 차질이나 이제 에너지나 식품 이런 쪽에서 원자재 쪽 이런 쪽이 오르게 되면서 상품 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PC 디플레이터는 네. 상품이랑 서비스를 다 포괄하는 네, 포괄하는 전체 아, 지표고요. 이거를 그렇군요. 좀 쪼개서 보게 되면은 상품 물가랑 서비스 물가를 나눠볼 수가 있는데 네. 어디가 더 많이 올랐나를 아. 좀 확인하기 위해서 네. 나눠볼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작년부터 인플레이션을 많이 올렸던 거는 상품 물가였다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공급망 차질 자체는 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럼 결국 이 유가랑 이제 원자재 가격인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된 이후에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다시 내려올 걸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뭐 이제 전면전까지 가지 않고 국지전으로 좀 이제 장기화된다라고 보게 되면은 내려와서 한 80불대에서 유지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진짜 외교적인 합의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예 문제가 없다라고 네. 되게 되면은 사실상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수급 균형을 보게 되면은 사실 1분기 이후에 초과 공급으로 넘어가거든요, 유가가. 그 원유 시장이. 원유 시장이. 네. 오펙 쪽도 계속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생산을 하고 있다 보니까 러시아도 네.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초과 공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유가가 내려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하면은 사실 상반기 중에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다는 가정하에 인플레이션이 피크 아웃할 걸로 저희는 보고 있긴 합니다. 그거를 우측 그래프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 휘발유 가격이랑 WTI를 둘 다 YY로 그려놨어요. 그 전년 대비 네. 증가율로 그려놨는데 가장 우측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보시게 되면은 검은 점선이 있습니다. 만약에 3월에 85불 정도를 기록을 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한 80불 정도를 기록한다는 전제하에 증가율을 보게 되면은 떨어지게 돼요. 유가 쪽의 기여도가. 어쨌든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이게 어쨌든 지금 추세를 거의 추세를 좌우하거든요. 이제 에너지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상품 물가 쪽에서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사실 연준이 상반기에 물가가 높을 때 좀 더 통화 긴축 속도를 높일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는 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예. 네. 근데 사실상 문제는 지금 상품 물가가 좀 안정될 거로 보고 있지만 왼쪽 그래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가장 아래쪽에 회색선 보시면은 서비스 물가가 최근 들어서 같이 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사실상 지금 더 문제가 되긴 할 것 같다라고 저는 아하.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예 지금 우리 전규현 연구원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포인트를 이렇게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서 뭘 저는 캐치해내려고 하는가 하면은 왜 지금 이렇게 막상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딱 단행된 날 우리 증시는 뭐 한바탕 아시아 증시는 뭐 아수라장이 펼쳐졌지만 의외로 이 유럽장이나 당사국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 그리고 지금 개장 전에 미국 저 흐름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지금 시장은 뭘 보고 있는 걸 갖다가 뭘 내다보기에 이렇게 강할 수 있는가 하는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자꾸 인플레와 연준과 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한번 연구님 설명을 들으면서 자꾸 한번 같이 한번 캐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네. 무엇이 이렇게 시장으로 하여금 겁을 안 내게 하지 하는 생각. 익숙해진 게 아닐까요? 사실 이제 익숙해졌다. 그런 이야기를 일부에서 잠깐 했었는데 네. 이제 워낙 이제 그 분쟁이 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신호가 많았고 그래서 이미 반영이 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에는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네, 거예요? 사실 돈바스 연구원님은? 지역에서의 그런 뭐라 해야지 이제 그런 약간 분쟁 같은 부분들은 물론 지금 러시아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는 부분들이 좀 더 리스크를 높이긴 했지만 거기서의 분쟁 같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부분인 것 네. 같아요. 시나리오 상으로도 이미 있었고 그게 거의 한 월스트는 아니었고 이미 한 베이스 정도의 그게 같이 가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고 끝나더라도 돈바스 지역 쪽에 그 분리 독립을 해주고 끝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그렇게 안 되고 우크라이나에까지 아예 다 와가지고 전면전으로 간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사실 시나리오 상으로도 이게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수 있는 국면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기야 그 돈바스 지역 무슨 네. 뭐 도네츠크 무슨 네. 공화국인가 뭐 D로 시작하고 네, 뭐 맞아요. L로 시작하고 그것이- 하는 두 나라가 네. 뭐 이미 나라랍시고 반분이 있었고, 네, 이미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아우 지금 뭐 그 젤렌스키 정부의 그 맨파워를 보나 그 정신머리를 보면은 그 지역은 그냥 원래 그쪽 사람들이 또 러시아 원하고 네. 그 떼주고 어떤 그막 퉁치고 이제 그만 그만하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은지도 몰라요. 괜히 이어서 더 개기다가 다 잡힐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북한도 옆에 보니까 뭐 도와줄 만한 든든한 형도 없는데. 그리고 사실상 러시아가 지금 이룰 걸 많이 다 이루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예. 여기서 더 하게 되면은 사실. 회담할 때 표정 보세요. 네. 바이든 표정하고 푸틴 그쵸, 표정. 네. 푸틴은 뭐 패를 다 쥐고 있는 사람 표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더 가면은 사실 양국 다 잃을 게 좀 더 많아지는 국면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지 우리 않을까. 라이브 좋은 게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DPR,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LPR. 그죠? 네. 그래요, 연구원님. 그러면은 이런 분위기라면 저도 지금 사실 연준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인플레는 일시적이야라고 작년에 했다가 지금까지 나오는 뭐 PPI든 CPI든 이 여러 가지가 계속해서 높게 나오고 꺾이지를 않으니 심지어 전월비조차도 네. 조금 연준이 체면을 구기긴 구겼어요. 맞아요. 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 뭐 바보라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는 조금은 이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앞으로 향후 나오는 거. 그거 하고 그러면 같이 연결해서 한번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3월 FMC도. 그렇죠. 네. 벌써 2월이 다 가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에너지 쪽에서의 그 기저효과는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피크아웃하는 건 맞는데 사실 이제 과거에 예상했던 것보다 유가도 지금 계속 1분기에도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낮아지는 폭 자체는 과거보다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그런 네. 부분들도 있게 되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서비스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준이 좀 더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상품 물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많이 올랐지만 공급망 차질이 있는 걸 연준이 금리 올린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가도 네. 마찬가지죠. 유가도 연준이 이제 올린다고 금리 올린다, 뭐 긴축한다라고 하더라도 뭐 생산 안 하면 끝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품 물가 자체는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가 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리오프닝 하면서 같이 오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맞아요. 이제 가계랑 연동이 더 많이 되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물가 압력이 커지게 되면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고 또 서비스 물가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좀 작습니다. 변동성이 작은 만큼 추세적으로 오르면은 더 오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너무 과도하게 오르지 않기 전에 그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연준이 아무래도 일단은 금리 인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1월 FOMC에서 거의 3월 인상은 기정사실화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성명서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용 시장도 강하기 때문에 이제 연방기금공리 목표를 조만간 올려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기자회견에서도 3월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3월에 이제 아마 금리는 인상은 할 겁니다. 이제 얼마를 인상할 거니까가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일단 상반기 중에 꽤 빨리 올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플레가 하반기 들어서는 좀 이제 잠잠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은 상반기 높을 때 좀 더 당위성을 가지고 있을 때 네.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커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는 3월에는 50bp 인상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3월 50bp. 네, 3월에 50bp 올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조금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상반기에 많이 하면 100bp까지 올릴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거든요. 3월, 5월, 6월 다 올리는 식으로 해서 좀 긴축을 빠르게 가져가고 그 이후에 좀 경기를 봐가면서 한 템포 쉬었다가 연말쯤에 올리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내용 계속 네. 이어가 볼까요? 네. 일단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고용이 꽤 좋아요. 일단 1월 고용 자체도 왼쪽 그래프 보시다시피 한 46만 7천 명 정도 증가를 했고 이제 보면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여가나 소매 쪽에서도 좀 고용 회복이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있고 특히 지금 연준이 좀 더 고용 시장에 자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우측 그래프 때문입니다.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굉장히 견고해요. 과거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을 뽑고 있는데 노동 공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공급이 되냐가 더 지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이제 가게 그 지금 민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노동력으로 나올 것인지 시장에, 노동 시장에. 네. 이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구인자 수 자체는 굉장히 견고하다는 점에서 고용시장이 좀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사실 지금 구인자 수 자체는 굉장히 높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사실상 안 나오는 노동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임금 상승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측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미국의 고용 비용 지수를 그려놨는데 보시게 되면 이 고용 비용 지수가 거의 임금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들이 고용을 하는데 얼마나 비용이 드냐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ECI라고 하는데 이걸 연준이 지금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지표예요. 이제 기자회견 할 때마다 ECI 지표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왜요? 있는데 네. 임금이 오르게 되면은 이게 결국은 이제 기업들의 제품에도 같이 전가가 되게 되고요. 그렇겠네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결국은 지금 연준이 우려하고 있는 게 그 웨이지랑 프라이스의 그 스파이럴이라고 해가지고 임금과 물가의 악순환이라고 보면 되는데 임금이 상승한 게 물가로 또 가고 반영이 물가가 되고. 상승하니까 또 임금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악순환이 악순환. 좀 전개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군요.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아무래도 좀 부담으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금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중요할 텐데 지금 비농업이랑 같이 발표된 임금 시간당 임금을 보더라도 한 5.7% 정도 올랐고요.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제조업도 오르고 있지만 지금 우측 그래프 회색선 보시게 되면은 제조업보다도 서비스업 쪽에서의 고용 비용 지수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서비스업 쪽에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이제 노동 공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대면 서비스업 쪽으로의 공급이 안 되게 되면은 임금을 올려주면서라도 서비스업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임금 상승, 서비스업 쪽에서 임금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네. 또 왼쪽 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거비 쪽도 지금은 좀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 주택 시장 보게 되면은 재고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주택 수요는 아직까지 견고하고 재고가 낮다 보니까 주거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주거비가 오르면서 물가 쪽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이 부분들도 같이 물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상반기 중에 오르고 있을 때 잡아주는 그 부분들이 필요하게 될 거고 네. 연준이 지금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빠르게 이제 좀 액션을 취해줘야 이제 시장도 얘네가 좀 긴축의 의사가 강하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인플레가 잡히겠구나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좀 줄어들게 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라도 저희는 좀 상반기 중에 좀 몰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반영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사실 1월 FOMC 이후의 연방기 금리 인상 확률을 보게 되면은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말까지 한 4.5회 정도 금리를 인상한 걸로 봤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워낙 더 인플레이션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거의 6.5회 정도까지로 증가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게 지금 말씀드린 지금 상반기 100bp 정도에다가 플러스로 하반기에도 이제 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네. 과연 어느 정도 시장에 위협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제 연준이 금리 올려 양적 긴축해 이거 갖고는 이제 그만 쫄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사실 금리를 올리는 거나 양적 긴축을 하는 거나 둘 다 이미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로는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 문제는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빠르게 액션을 취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시장과 소통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냥 천천히 가져가게 되면은 이게 소통은 하는데 별로 정책의 효과가 없을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초반에 조금 빠르게 가져가야 이게 좀 긴축에 대한 의지를 좀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장에 좀 더 영향을 준다면
상반기 중에서도 3, 4월 이쯤에 훨씬 더 그때 좀 더 영향을 크게 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사실 이미 시작을 한 거고 빠르게 가져간 이후기 때문에는 이후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금리 인상 말고 양적 긴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것만으로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지금 한 9조 달러 정도 지금 자산이 있는데 보게 되면은 9조 달러에서 사실상 어디까지 줄어드냐가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이게 꽤 많이 줄어들어야 이게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적 긴축 자체를 한다는 거는 단기적인 이슈로는 좀 작용을 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 시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로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동안에 금리 인상도 금리 인상이지만 저 양적 긴축이라는 거 네. 이제 보유 자산을 갖다 막 줄여 나가는 거 네. 그걸 굉장히 중시했는데 제가 가면 갈수록 자꾸 드는 생각이 그렇게 해서 지금 미국 뉴욕 연방은행에 하루하루 그렇게 영래포로 잠기는 돈이 아직도 1조 6천억, 많을 때는 1조 7, 8천억 달러인데 네. 이걸 갖다가 양적 긴축을 통해 갖고 그 영래포로 그냥 쓸데없이 잠기는 그 돈만큼 줄여 나가는데도 하세월이 걸릴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조금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같은 장에서는 미국에서도 러시아 한따까리 해라 밀고 들어가라 러시아 그리고 연준도 좀 세게 나와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방으로 배팅했던 세력들이 지금 이거 벌써 개장 전부터 이거 그냥 버선발로 나와가지고 지금 이거 포지션 꺾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기도 하고 좀 참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많아지는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그렇게 상방만 보는 세력들이 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래 연준이 세게 나온단다. 저쪽에는 또 뭔가 한번 지정학적으로 모처럼 한번 이거 잘하면 이거 이러다가 원래는 이 정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일이 커지면은 3차 대전 이 하면서 지금 세상은 망하든 누구는 죽어나가든 나는 이 와중에 벌만 된다 해서 또 하방 배팅하는 세력도 전 세계적으로 만만치 않을 거란 말이죠. 이 친구들이 또 엮이면은 또 이게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그거 하긴 한데 그래요. 이제 전 연구원님은 말씀 들어보니까 일단 50bp까지도 생각을 염두에 두시는 거고. 네, 3월. 이래저래 보면 결국 연말에 못 가도 한 1.75 라운드 가네요. 미국 네, 그렇게 연방기금리가 1.5에서 1.5에서 1.75 정도까지는 간다. 일단은 경기가 사실 미국이 엄청나게 견고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그 기업의 수요가 좋긴 하지만 예. 어쨌든 참가율 자체도 올라온 데가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거기 때문에 예. 경제활동 참가율 자체가 팬데믹 이전까지 올라오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시간이 좀 걸리긴 할 거고 지금 당장 상반기에는 지금 오미크론 다시 좀 꺾이면서 그 리오프닝 관련된 수요가 다시 올라오긴 하겠지만 사실 아주 체력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면은 한 템포 좀 쉬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때 경기를 보고 그때 물가가 어느 정도 잡혔는지 그리고 경기는 얼마나 체력이 괜찮은지를 봐가면서 다시 좀 소통을 해가면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요새 우리나라 언론들이 좀 한번 파이팅을 안 보여줘서 그렇지. 사실은 궁금하기는 요즘 북한은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요. 저 동네는 지금 사정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거나 출근길에서부터 퇴근길에까지 라디오든 뭐든 들어보면 우째 그렇게 컨텐츠들이 시잘데기 없고 허접한 것들로만 갖고 국민들 상대로 이걸 들어주십시오. 출근길에 퇴근길에 극하고들이 있는지. 근데 하나 연구원님, 네. 아까 우리 마이레드 후드님인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궁금해가지고 아까 콘탱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콘탱고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원유 시장에 상당히 백어데이션일 거예요. 네. 백어데이션이 네. 굉장히 심하다고 듣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예요? 그러면 건얼물이 원얼물보다 높다는 거 아니에요? 네, 훨씬 높죠 지금은. 네. 그게 시사하는 바는 뭐죠? 사실상 저는 지금 그 부분은 이게 펀더멘털이랑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의 괴리라고 보고 있어요. 사실은 저는. 왜냐면은
지금 그 선물 시장에서 반영된 부분들도 그렇고 최근에 블룸버그 컨센서스를 봐도 그렇고 유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분기 이후에 초과 공급으로 간단 말이죠. 어? 초과 공급으로 예, 가게 되면은 예. 이제 소비하는 것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지게 돼요. 네. 조금이지만 그렇게 균형해서 약간 공급이 조금 더 많은 정도로 이제 아마 위치를 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유가가 계속 오를 이유는 없어요. 지금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아요. 껴가지고 예,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높지만 사실상 그거를 반영을 하면은 내려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유가가 높지만 네. 결국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가 네네네.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매사들 컨센서스 보더라도 거의 한 70불대에서 80불 초반 정도로 돼 있고 그것도 분기별로 보통 나오게 되는데 보면은 연말로 갈수록 더 좀 내려가는 쪽으로 대부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런 원래 좀 부분들이- 백오데이션 아니에요? 원유 시장은 뭐- 보관 비용 생각하면은. 네,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하죠. 네. 네. 근데 좀 요즘 들어서 백오데이션이 좀 심하다. 네, 많이 심하죠. 곡선 자체가 좀 가파르게 됐는데 그런 게 좀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한번 다 이렇게 러시아권 그리고 연중권 이렇게 감안하셨을 때 우리 전 연구원님께서 우리 증시 투자자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어떤 뭐 조언이나 전략이 한번 좀 설 수 있을까요? 증시 조언이요. 경제이긴 한데. 이게 거시하시는 분들한테 네. 이런 질문은 실례긴 합니다만 우리는 그냥 듣고 각자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은 3월 이후에는 이제 연준의 기조 자체는 좀 확실시 될 거기 때문에 3월 그 가면 이후에 좀, 불확실성은 좀 약간 제한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증시에는 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기는 하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저도 알 수 없는 부분들이긴 사실. 하지만 네. 저는 국지전이나 아니면 외교적 협상 정도로 해서 이제 전면전으로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네. 그런 부분들도 이게 바람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불확실성이 많아지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긴 한 것 같고요. 금리 레벨로 보게 되면 이제 상반기에 좀 오른 다음에 시장 금리는 그 다음에는 좀 약간 하반기에 좀 플랫하게 가는 쪽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투자할 때 같이 감안하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하나만 더. 내일 모레 무슨 지금 이제 금통인데 네, 금통위 네. 지금 아직 미국은 제로고 네. 우리 지금 1.75 온 거 아니에요? 아니다 1.25 왔구나. 네, 네. 현재 1.25. 미국이 1.25 올라면은 지금 25ps에서 5번을 올려야 되는데. 100, 네. 제로에서 0.25니까 0에서 0.25니까 4번 올리면 되긴 한데. 그렇죠. 네. 0에서 네. 4번이나 5번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꼭 올려야 된다고 보세요? 금통위? 일단 네 저는 올리는 쪽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최근에 그래요? 국내도 물가가 꽤 많이 올랐어요. 보게 되면은 물론 2월에 올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컨센은 아마 2월은 아니고 4월인가로 알고 있긴 한데 올리는 게 네, 꽤 매파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한국도 물가를 보게 되면은 그냥 전반적인 물가 외에도 근원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근원 물가가 한 0.34%포인트씩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게 가파릅니다. 이 개인 서비스 물가 쪽에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뭐 이제 외식 가격 이런 게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한국은행도 조금 우려를 할 것 같고요. 물가 전망치 자체를 올리면서 같이 조금 좀 긴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보게 되면은. 그래요. 네, 데이터 자체가 네. 정규현 연구원님 또 저 초면에 네. 제가 보면은 늘 원래 대본에 없던 거 막 궁금한 게 있으면은 네. 우리 전 연구원님 젊은 감각에 한번 여쭤볼게요. 요새 왜 이렇게 비트코인 같은 이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세가 예전같이 그렇게 탄력적으로 회복이 잘 안 된다고 보세요? 탄력적으로 회복이 안 된다는 게 어떤 예전에는 네. 좀 빠지면은 다시 또 순식간에 이렇게 오르고 네. 타다닥 치고 올라오는 맛이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은 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그만큼 많이 유입된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그 가상 자산들도 화폐들도 결국은 이제 좀 더 시장에 좀 편입이 되려면은 좀 거래량도 더 많아지고 그게 좀 더 과거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금융시장에 편입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리스크 커지다 보니까 금으로도 조금 자금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금으로도 좀 자금 가지 않나 하는 것도 솔직히 조금 그거를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생각도 최근에는 조금 듭니다. 네.
승희 씨 지금 갖고 계신가? 전혀요. 가상화폐 없어요. 아예 안 하셨어? 아예. 네. 아예. 네네. 그 뭐 나름 생각이 있으셨나 봐. 아니요, 그냥 그 기회를 보다가 음.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는? 근데 그게 좀 길어진? 언제 들어갈지를 관심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요.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네, 노려보는 시기가 좀 길어진? 네. 누가 혹시나 왜 가상화폐 투자를 왜 하려고 하는지라고 물으면은 답은 준비되어 있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 경제 방송을 하면서 일단 하나 배운 게 일단은 가능한 선에서 어느 정도 분산을 하는 게 좋다라는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그 측면에서 네네네. 혹시 전 연구원님도 가상화폐 손대셨어요? 안 들고 있어요 지금. 네. 예전엔 좀 갖고 계셨네. 조금 해본 적은 있는데 네. 이렇게 많이 하진 않아가지고 저는 근데 전 이쯤에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소장님은 가지고 계세요? 가지고 계신가 봐요. 아니요. 그 뭐 약간 제 워렌 버핏 할배처럼 좀 고리타분한 얘기인데 제가 납득이 안 되는 거는 손을 안 대요. 저는 그게 왜 오르고 내리는지 사실 잘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는 건 아닌데 공부를 해도 납득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남들 한다고 뭐 사모는 건 아닌 것 같고 해서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하는데 영 안 할 것 같아요. 제 성격상. 그래요. 전 연구님 혹시 이 말을 갖다 해야 되는데 안 물어보네 싶었던 게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